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돌싱으로 돌아온 40세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 같은 부부간의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은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일종의 시댁과의 갈등이었는데 출발점이 고부 갈등처럼 시어머니의 구박을 못 견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를 자기 발 뒤꿈치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종처럼 부렸던 큰동서가 제 가정이 깨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동서는 자기보다 못 배웠고 돈이 없는 저를 깔보고 하찮게 여기더니 나중에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면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더러운 수작까지 부렸습니다. 제가 사소한 실수 하나만 해도 트집을 잡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서 시어머니 눈밖에 나도록 만들었어요. 동서의 모함으로 저는 시댁에서 점점 고립이 되어갔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건 오래전에 있었던 그녀와 저의 악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중학교 친구였어요. 동서는 그때 제게 당했던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복수를 하려고 덤볐던 겁니다. 그 덕분에 순탄하던 제 결혼 생활은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폭풍우에 휘말린 배처럼 거칠게 흔들리다가 결국 침몰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옥에서 빠져나온 악마 같은 동서는 끝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5년 전의 일이지만 동서는 제 인생을 망친 여자로 평생 기억이 될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피해망상의 증상까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어떤 분의 사연을 보고 5년 전 제가 동서에게 당했던 처참한 일들이 떠올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돈은 없었지만 저희 세 식구는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살았고 겨울이면 방 안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저는 엄마와 아버지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잠을 자곤 했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남들이 바다로 산으로 여행을 가는 휴가철에 아버지와 엄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다니는 게 가족 나들이의 전부였어요.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두 분은 늘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고 돈 때문에 늘 어렵고 고민이 많으셨지만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한 번 다녀보지 못했어도 공부는 곧잘 했습니다. 집에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집에서 밤늦게까진 읽곤 했어요.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즐겼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면 책을 지독하게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제게 책 내용이 어떤 건지 물었고 제가 말해주는 내용 그대로 적어서 독후감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독후감을 내면 선생님은 글을 아주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건 제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시와 시험으로 얼룩진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대학에 들어오자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다시 생겼고 저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1년 선배였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회장이었어요. 그는 저를 특별히 잘 챙겨주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는 남편이 제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1년 뒤에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동아리에서는 환송회가 열렸고 남편은 환송회가 끝난 다음에 제게 같이 대학 캠퍼스를 걷자고 했어요. 진경아, 우리 학교로 들어가서 걸으며 산책이나 하자. 마지막으로 대학 교정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어. 저는 남편을 따라서 해가 져서 어두운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어요.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가 남편은 갑자기 멈춰서더니 화단에 있는 작은 나무의 가지를 하나 꺾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로 점을 쳐서 나랑 사귀는 게 나오면 넌 내가 제대할 때까지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기다려야 돼. 알았지? 뭐? 아니 선배 우리가 사귀기라도 했어? 무조건 선배를 기다리라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선배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가지에 붙어있던 나뭇잎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어요. 사귄다 안 사귄다 사귄다 아니다 사귄다. 나뭇가지의 점은 저희들이 사귀는 것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봤지?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저도 피식 웃고 말았죠. 전 그저 장난인 줄 알았는데 군대에 간 남편은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턴가 남편의 편지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군대를 가버린 남편과 저는 편지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고 그리움을 쌓아가게 되었어요. 2년이란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남편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남편은 복학을 한 뒤에 자 오늘부터 우리 사귄 지 2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2년이 넘게 떨어져 있어야 했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매일같이 한 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자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결혼에는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형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동시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직 미혼이어서 남편과 저의 결혼은 계속 미뤄졌어요. 아주버님은 자기는 아직 일이 바쁘기도 하고 사귀는 여성도 없으니 남편을 먼저 결혼시키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 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다른 집안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철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위아래가 분명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 형부터 짝을 찾아서 결혼한 다음에 혼사를 치르도록 하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을 때마다 형이 결혼한 다음에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속이 타기는 저와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형은 아직 사귀는 여자도 없잖아. 벌써 2년이 넘게만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진경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형도 나부터 결혼시키라고 말했잖아. 네 마음은 나도 잘 알지만 집안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특히 혼사 같은 중대사를 거꾸로 할 수 없는 법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설득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다면 저희들은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학창시절부터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데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대학 시절 별명이 부처였을 정도였답니다. 친구들이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아주버님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소개팅 제안을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흔한 소개팅이나 연애 한번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형부터 먼저 장가를 가야 한다고 우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또 한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제 친정엄마는 더 미루다가는 만을 넘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강하게 형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는 살아서 딸이 결혼하는 걸 보지도 못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안 싸돈, 이러다가 제가 살아서 딸이 결혼하는 거 보지도 못하겠네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둘이 같이 살도록 맺어줍시다. 네, 안 싸돈 말씀이 다 맞아요. 하지만 집안 중대사를 거꾸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기철이 형도 말은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막상 동생이 먼저 결혼해버리면 속으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올해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저도 진경이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 중으로 날 잡아서 결혼시켜요. 만약 안 그러면 우리 혼사는 없었던 걸로 해요. 네?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혼을 하다니요. 그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엄마는 한번 마음을 먹은 이상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파혼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고 항복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최후 통첩에 고집을 꺾은 후에야 저희들은 겨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저희들의 결혼식 때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결혼식에는 참석 못하셨어요. 그는 거의 1년의 절반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가서 국제회의나 포럼 같은 크고 작은 국제적인 행사에 동시통역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다른 커플들과는 달리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 애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이 2년간 지냈습니다. 저희들은 2년 동안 신혼을 즐기기로 하고 2년 뒤에 애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렇게 달콤하고 꿈같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애를 가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검사도 받아보았지만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요즘은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애가 잘 들어서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이 미국에서 동서를 데리고 귀국을 한 겁니다. 동서는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도 아주버님처럼 1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동서를 미국 출장 중에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이 넘게 미국에 갈 때마다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는 비밀로 해서 저와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저는 동서를 처음 볼 때부터 분명히 어디에선가 본낯이 익은 얼굴인데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되어서 가족들이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자기를 모르겠냐고 제게 물었어요. 준경아, 나 모르겠어? 나 은미야, 정은미. 동서는 미국에서 쓰는 헬렌 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본명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동서가 본명을 말해주자 그제서야 전 동서와 제가 중학교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학교 시절 동서와 저는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고 지금 동서는 얼굴도 성형을 해서 제가 못 알아봤던 겁니다. 아, 너 은미구나. 그래, 이제 기억이 나. 정말 오랜만이다. 세상 좁다더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 그래, 살아있으니까 만나게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나도 진경이 너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잘 지내려면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기는 힘들어질 거야. 동서는 느낌이 야릇한 말을 했어요. 저는 서로 신경 써서 잘하면 될 거라고 했지만 동서는 너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여전하구나.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나한테 잘해야 우리 관계가 좋아진다고. 앞으로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따라. 안 그러면 아주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 말을 하는 동서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서는 제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불꽃이 튀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20년이 넘게 지나서 만난 중학교 친구인 제게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동서와 원수질 만한 일은 없었는데 동서는 저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갑질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유한 재미교포 사업가의 딸이자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는 커리어 우먼인 동서에게 꼼짝을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상점 모시듯이 했습니다. 뭐든지 동서의 말만 들었어요. 동서가 하는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사사건건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시어머니 눈밖에 나도록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명절이 되어서 선물이나 용돈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동서가 준비한 선물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입에 기에 걸릴 정도로 웃으면서 좋아하라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하나 사온 거예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고급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는데 시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져서 감탄을 했어요. 아이고, 얘 너는 정말 내 속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어떻게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니? 너무 고맙다.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화장품 세트에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제가 최고급 한우 세트나 비싼 가방을 사드려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던 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났어요.
역시 윗물과 아랫물은 다른 법이야. 같은 나이라도 큰 동서는 시어머니 섬길 줄 아는데 작은 애는 영 눈치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동서와 시어머니가 모이면 항상 제 용을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어머니, 작은 동서가 아직 해외라고는 나가본 적이 없는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래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런 재주도 없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주제 파악을 하고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도 큰애 네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시어머니와 동서는 손발이 잘 맞는 콤비처럼 저를 험담하고 비웃어댔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못 들은 척하면서 딴청을 피웠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동서만 예뻐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속으로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오래 기다려왔던 아이라 남편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임신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크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를 가져도 당연히 큰애부터 가져야지. 왜 네가 먼저 임신을 하니? 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동서는 한술 더 떠서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애를 덜컥 낳으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참 생각이 없네. 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이런 몰상식한 태도는 전부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제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어서 애를 가지라고 말하면서 애가 잘 들어서는 한약까지 비싼 돈을 들여 지어서 동서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애를 가진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유산을 하고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을 때 의사는 유산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유산을 하고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동서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애를 가진 동서의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수발을 들어주라는 기가 막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애를 잃은 저한테 임산부의 시중을 들어주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동서는 기고만장해서 저를 몸종처럼 부리면서 거칠게 대했어요. 처음에는 받아주었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자 저도 화가 나서 제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은미,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이라도 한 거 있어? 잘못한 게 있지?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 네가 성훈 오빠를 빼앗아 갔잖아.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동서가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때 있었던 일을 동서는 아직도 마음에 묻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동서와 저는 중학교 시절에 문예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를 똑같이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동서와 저는 연적 관계였던 거죠. 저희들은 그 오빠를 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꽃 튀는 선의의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오빠는 저와 사귀게 되었어요. 은미야, 미안해. 난 진경이가 좋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잊어. 오빠는 동시에 저와 사귀겠다고 말했고 동서는 울면서 그 오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너무해. 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알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오빠가 저를 선택하던 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노려보았어요. 동서는 제가 오빠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전 그 말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동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를 빼앗아간 저에 대한 복수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오빠와 저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났어요. 고3이었던 오빠가 1년 뒤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동기와 사귀게 되었고 고등학생인 저와는 이제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때 성훈 오빠한테 버림받고 나는 죽으려고도 했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넌 오빠랑 팔짱을 끼고 히히덕거리면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다녔지?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정말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은미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20년도 넘었어. 그런 일로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되겠니? 좋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사과할게. 됐지?
저는 동서의 삐뚤어진 마음을 돌려보려고 사과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동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었으니 반드시 제 눈에서도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애를 가진 동서와 싸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일단 동서가 왜 저를 이렇게 싫어하면서 괴롭히려고 드는지 원인을 알았으니 동서가 애를 낳고 나면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풀어볼 생각이었어요. 우선 시급한 건 동서가 무사히 애를 낳도록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는 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때도 미국으로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점점 불러오는 동서를 곁에서 돌봐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산딸이 다가올수록 더 발악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해서 싱싱한 회가 먹고 싶으니 당장 사오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겨우 잠을 깨고 새벽에 수산시장으로 달려가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회를 떠서 동서에게 가야만 했죠. 그런데 막상 회를 사가면 동서는 왜 이제 왔냐고 화를 내면서 애써 사온 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버렸어요. 야, 내가 회를 사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나타나? 저리 치워. 동서는 지금은 회를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또 하루는 새벽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배가 너무 아프니 당장 오라고 했어요. 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미친 듯이 달려가면 동서는 그냥 배탈이 났던 것 같다고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서 성질대로 하면 그녀의 머리채를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무조건 제가 참아야만 했어요. 저는 10달 동안 동서가 부리는 온갖 횡포와 짜증을 몸으로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되었어요. 동서는 1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서가 애를 낳은 뒤에도 저는 자주 동서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바쁜 동서를 대신해서 애를 봐줘야 했습니다. 동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애를 거의 제게 맡기고 자기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1년 뒤에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 동서를 대신해서 애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2달 동안 애를 보살피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동서의 아들을 돌보는 유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서 아들에게 아토피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동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습니다. 애기 엄마가 애를 너무 방치하면서 키운 것 같아요. 우선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위생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의사는 동서가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토피가 생겼다고 했어요. 집안 청소나 환기 그리고 옷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예민한 아이의 피부가 자극을 심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처방받은 약을 바르고 먹여주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아토피를 앓은 아이에게 좋은 음식과 환경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일일이 찾아서 동서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출장에서 돌아온 동서는 애한테 아토피가 생겼다고 2달 동안 애를 어떻게 봤길래 이 지경이 되었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시어머니도 달려와서 애한테 아토피가 생긴 걸 보더니 너는 애한테 신경을 쓰지도 않고 뭘 했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아토피는 전부터 있었고 훨씬 심했는데 2달 동안 제가 잘 살펴봐서 많이 좋아진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욕을 하면서 제 말을 막았어요. 애도 못 낳는 년이니까 남의 귀한 줄도 모르겠지. 그날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조차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수애는 당신이 주로 돌봐왔잖아. 형수도 당신을 믿고 일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애가 아토피가 심하다고 하니 화가 날 만도 하지. 당신은 그게 말이라고 해? 내가 낳은 애야? 처음부터 동서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아토피가 심해질 대로 심해진 상태에서 내가 돌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모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붙이는 거야? 당신이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잖아. 형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주고도 욕을 먹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그것밖에 못하냐는 소리뿐이야. 그렇다고 엄마가 형수만 챙기는데 당신은 엄마하고 맞설 수는 없잖아.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소리는 한 개로 듣고 흘려버려. 남편은 마치 남의 말을 하듯이 무심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동서 때문에 얼마나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동서의 아들은 제가 계속 돌보게 되었고 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동서의 아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저는 동서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오빠를 아주버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연락이 닿는 중학교 친구 하나가 동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얼마 전에 은미 만났는데 나한테 자기 첫사랑을 이뤘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세상에 옛날에 니들 둘이 사랑 싸움했던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야.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어서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친구는 동서가 그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오빠와 만난다고 떠들었던 걸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에 대한 동서의 집착이 이 정도로 지배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유부녀인 동서가 그런 불장난에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의 연락처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어요. 동서와 통화한 친구는 그 오빠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동서가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저와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불러서 동서의 아들을 맡기고 그 오빠를 만나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진경아, 이게 얼마만이야?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몰라보겠어. 그래도 옛날 얼굴이 남아있구나. 오빠도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한 거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유부녀인 동서가 왜 바람을 피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서 동서가 결혼했다는 거 몰랐다고 했어요. 그는 결혼을 했다가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전처는 저와 헤어지고 만난 대학 여자 동기였다고 했어요. 전처와 헤어진 이유는 전처의 외도 때문이었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를 할 때 그 오빠에게는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오빠가 데이트를 할 때도 자주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도 집으로 놀러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오빠 부부와 어울렸다고 했어요. 가끔씩 술이 취하면 오빠의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1년이 넘게 세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는데 오빠는 그 친구와 아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친한 사이니까 둘이 따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둘이 술을 마시기도 했고 오빠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대고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불륜관계라는 걸 알게 된 오빠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빠와 이혼을 한 전처는 그 친구와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친구와 아내에게서 동시에 배신을 당한 오빠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유능한 재미교포 펀드 매니저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동서였다고 합니다. 그도 저처럼 동서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동서가 먼저 아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서는 아직 미혼이라고 했고 그가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건 상관없으니 진지하게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서와 만남을 이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은미가 나를 속였구나. 나는 은미하고 재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나한테 하다니. 그렇지만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 은미하고는 만나지 않을게. 오빠는 이제 동서가 유부녀인 걸 알았으니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 시댁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아주버님에게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동서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쓸데없이 오빠를 만나서 헛소리를 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뭔데 성훈 오빠 만나서 내가 유부녀라고 까불렸어. 너 20년 전에도 오빠랑 내가 갈라지도록 방해하더니 지금도 내가 성훈 오빠랑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들어? 은미야, 정신 차려. 너 이제 가정과 자식 있는 유부녀란 말이야. 너 지금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게 어때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겠다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사생활에 간섭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어디 주제도 모르고 설치고 다녀? 거지 같은 년이. 동서는 마음에 두고 있던 오빠가 제 말을 들은 뒤 만나주지 않자 이성을 잃고 제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을 하면서 악을 써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동서에게 너는 유부녀라는 걸 명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 충고해 주었지만 동서는 잘난 척하지 말라고 도끼가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애도 없는데 전업적으로 생활하는 건 너무 답답해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주로 연금보험이나 펀드와 결합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어서 영업 대상은 주로 고액 연봉자들이나 돈이 많은 퇴직자들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지인들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온라인이나 다른 마케팅 수단도 동원해서 영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지만 월 보험료가 워낙 세다 보니 저의 영업 실적은 저조했어요. 그때 동서가 제 영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남성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동서의 펀드에도 가입하고 있어서 동서가 관리하는 고객 중 하나라고 했어요. 저는 동서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에 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상품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슬며시 제 옆으로 오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죠. 저 고객님 이러시는 거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조심해주세요. 아 그래요. 내가 워낙 손버릇이 좀 안 좋아서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우선 제 무릎에 올린 손부터 치워주시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날은 그 남자가 사과를 해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는 제게 연락을 해서 같이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어요. 저는 고객과 사적으로 만나지는 않는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는 오늘 만나서 바람이나 쐬면서 상품 가입을 확정 짓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그의 차를 타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카페에 들어가자 또 제 옆에 앉아서 제 몸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는 바로 정색을 하면서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잘못했다고 말했고 상품 가입은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아무 성과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제 얼굴에 던지면서 이런 미친년 네가 감히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온몸이 떨려왔어요. 아뿔싸. 동서가 쳐놓은 덫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악독한 년은 저를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년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자기를 찾아와서 제가 그 남자와 깊은 관계라는 걸 다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모두 동서가 계획적으로 꾸민 짓이었어요.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불륜녀로 몰아세우려고 그 남자를 고객으로 소개해 주었던 겁니다. 아마 동서는 그에게 저를 만나면 오해를 받을 만한 신체 접촉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말해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그 남자가 상담을 하면서 그가 제게 스킨십을 할 때마다 파파라치를 고용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던 거죠. 정말 악랄하고 괘씸한 짓을 그녀는 꾸민 겁니다. 동서가 벌렸던 짓의 후폭풍은 아주 큰 파장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남자와는 영업 때문에 두어 번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해도 남편은 제 말보다는 동서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저 역시 제 말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저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어요. 떨어져 지내다 보니 남편과 저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 갔고 이제 이혼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문자를 해도 남편은 답장도 보내지 않았어요. 답답해진 저는 전화를 했어요. 당신 뭐하고 있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놀고 있겠어? 남편은 귀찮은 듯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당신 정말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거 한 지 3개월이 넘었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지 않아? 아 나도 모르겠어.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서 당신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 없어. 그럼 계속 이렇게 남남처럼 살자는 거야? 이혼을 하든 다시 합치든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하잖아.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자 남편도 짜증을 냈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나야. 우리가 왜 별거를 하게 됐는지 당신 몰라? 정말 뻔뻔스럽네. 남편은 동서가 말한 대로 제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은 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당신도 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가 당신이 그놈이랑 같이 있는 걸 확실하게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동서가 왜 나를 괴롭히는지 말해줬잖아. 그런데도 몰라? 전부 그년이 당신하고 내가 갈라서게 만들어서 복수하려고 일부러 꾸민 짓이란 말이야. 그건 당신이 하는 말이지. 형수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민다는 거야? 그것도 20년 전의 일 때문에?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말이야? 당신이라도 내 말을 믿어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누구 믿고 살아. 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남편에게 동서가 하는 말은 전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한숨만 쉬다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끊어. 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몇 번 더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남편은 저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자고 할 때마다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가 그 오빠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냥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려서 몰래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의 제보자 역시 일전에 동서가 오빠를 만난다고 제게 알려주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제게 연락을 해서 동서가 이혼을 한 게 맞냐고 물었어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진경아, 은민년 정말 미친 거 아니냐? 그 오빠라는 남자하고 이제 동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나한테는 자기는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치더라니까? 근데 그 오빠라는 남자는 은미가 이혼한 줄 알고 있더라고. 너 아니었으면 나도 은민년한테 감쪽같이 속을 뻔했네. 동서는 대담하게도 친구를 오빠와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불렀다고 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친구에게 동서는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 그리고 성훈 오빠랑 합친 거야. 이제 곧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릴 생각이야. 친구는 동서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확인을 하려고 제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동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멀쩡한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동거남을 속이고 같이 살림을 차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서는 아주버님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 동서는 자기도 해외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그 오빠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일단 저는 남편과의 문제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남편을 만나서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시어머니까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지 않고 동서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이 돼서 나를 바람난 여자로 몰아붙이니 나도 지쳤어. 당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남편은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이혼하잔 말이야? 그래, 당신도 그러기를 바라잖아. 난 잘 모르겠어. 당신이 아니라고 하니 난 당신이 결백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워낙 당신을 싫어하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결혼이란 게 둘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난 당신도 중요하지만 집안이 평화로운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만 이 집에서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저는 가지고 온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말은 하기 쉬운데 막상 이혼 서류를 보면 아무리 원수 같은 부부라고 갈라서는 게 망설여지는 법입니다. 남편은 천천히 이혼 서류를 훑어보더니 그것들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은 제게 사인을 한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가정법원에 제출을 했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남편과 남남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제 머릿속에는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군입대 전날 나뭇잎이 맺어준 인연으로 만나서 8년간 긴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지만 서로 남남이 되어서 갈라서는 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동서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으니 찾아가 보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네가 바람을 피우니까 큰애도 바람이 난 줄 아는 모양이구나. 정신 차려. 저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동서가 동거남과 같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비정상적으로 첫사랑에 집착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동서에 대한 처리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가 얼마 뒤에 들은 말로는
시어머니는 동서가 동건남과 같이 사는 집을 찾아가서 완전히 뒤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년 같으니. 나는 너를 믿었는데 감히 네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네가 인간이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창피를 톡톡하게 당했고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직장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출장에서 돌아오자 이혼소송을 했고 동서는 직장과 남편을 잃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아들만 데리고 쓸쓸하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동서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그동안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그 미친년 말만 믿고 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으니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염치 없는 말이지만 제발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저는 너무 늦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탈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절대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응어리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했어요. 여보, 내가 오해를 했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좀 더 깊이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전부 내 잘못이야. 우리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남편은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를 하고 재결합을 주장했지만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깨진 그릇은 어떻게든 다시 붙일 수 있지만 애정과 사랑이 말라버린 부부 사이는 절대 다시 합쳐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가 되어보니 결혼을 해서 좋은 점과 혼자 살아서 좋은 점 모두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좋은 점은 결혼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환상을 확실하게 깨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혼자 살아서 좋은 점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찾아올 인연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있는 법이에요.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절친이 한 명은 있기 마련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말을 못해도 친구라면 믿고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여자들의 경우는 남편이나 시댁과 불화나 갈등으로 힘들면 가족보다는 친구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을 털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 잘 나가던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피멍 같은 상처를 남겼기에 저는 그년을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지금도 그년이 제게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짓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당한 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지만 가족들이나 다른 친구들에게는 부끄럽고 비참해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 글을 올려서 저의 참담한 심정을 모두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기계를 다루는 걸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모두 분해해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소리나 화면이 나오는지 연구하다가 할머니에게 혼이 나기도 했답니다. 매사에 호기심이 많던 아버지는 장난감도 고장이 나면 혼자서 다시 고쳐서 가지고 놀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컴퓨터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컴퓨터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명이 컴퓨터를 샀다고 자랑을 하면서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서 구경시켜 주었다고 해요. 컴퓨터가 가진 신기한 기능에 푹 빠진 아버지는 그날부터 친구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컴퓨터를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아버지는 졸업한 뒤에 대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만든 보안 프로그램이 업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회사는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시작한 아버지는 나중에는 건물을 통째로 쓰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어요. 그때 대학 후배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후배는 경험 미숙으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사정이 어려워진 후배를 회사에 거둬 주었고 일을 하게 해주었어요. 그 후배는 머리도 좋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도 능숙해서
아버지와 같이 일하면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후배는 따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말을 했고, 아버지는 후배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아버지는 후배를 위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 주었어요. 후배는 독립을 한 뒤에도 아버지와 동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프로젝트를 따오면 늘 후배의 회사와 같이 개발을 했고, 후배도 일감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갔고, 저희 집안 형편은 돈에 쪼들리지는 않았고 넉넉한 편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게는 친구가 한 명 생기게 되었어요. 이름은 혜주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반이었지만 그다지 친하지 않아서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정도였는데, 2학년이 되면서 혜주가 제 짝꿍이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혜주와 제가 각별한 사이가 된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결혼 기념일에 아버지는 동업관계인 후배의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후배가 혜주의 아빠였던 겁니다. 저는 참 묘한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제게 혜주와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혜주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라. 아버지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는 특별한 사이니까 너희들도 잘 지내야 한다. 그때부터 혜주와 저는 절친이 되었어요. 혜주도 저를 배려하면서 챙겨주었고, 저희들은 늘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자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미정이랑 혜주가 동성애를 한다고 하더라? 뭐? 정말이야? 그래, 어떤 애가 우연히 봤는데 화장실 안에서 둘이 키스하더라는 거야. 어머 세상에, 어쩐지 내가 봐도 둘이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찰싹 붙어 다니는 게 뭔가 이상했어. 저희들이 친하게 지내는 걸 시샘했는지 다른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소문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혜주와 저의 우정이 파탄이 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싸워서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혜주의 아빠가 원인 제공을 했어요. 혜주의 아빠가 제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으로부터 아주 큰 프로젝트를 따내게 되었어요. 그 대기업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전체에 보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그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1년이 넘게 공을 들였어요. 아버지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걸 알게 된 후배는 득달같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설마 그 프로젝트를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지. 우린 한 팀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같이 개발하고 수익은 똑같이 나누자고. 역시 형님은 화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후배와 같이 개발을 시작했고 6개월 뒤에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하청을 준 대기업에서 아버지의 회사가 아니라 후배의 회사에 대금을 결제해 준 겁니다. 더구나 후배는 아버지 몰래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기 회사 명의로 특허 등록까지 해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그제서야 내막을 알아보니 후배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대기업의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서 계약서의 내용을 바꿔버렸다고 해요. 믿고 있던 후배에게 아버지는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겁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후배를 찾아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당장 결제받은 대금 내놓고 특허 등록 취소해. 하지만 후배는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형님, 처음부터 저한테 모든 걸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건데 이제 와서 막무가내로 우기시면 곤란하죠. 형님은 다 좋은데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흠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해야 하는데 형님은 너무 착하고 순해서 사업은 안 맞아요. 그러니 이제라도 다른 일 찾아보세요. 뭐야? 너 좋게 말로 할 때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발해버릴 거야. 참, 고발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후배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 아버지는 경찰에 후배의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아버지와 후배는 여러 차례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배에게 혐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후배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 데는
아버지가 무심코 했던 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배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계약의 내용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던 아버지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난 너한테 모든 걸 맡겼으니까 라고 술김에 말했는데, 후배는 그 말을 녹음해 두었다가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회사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후배가 아버지의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과 프로그램을 모두 자기 회사 앞으로 특허 등록을 해놓는 바람에 아버지의 회사는 새로운 기술 개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후배는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 회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거래처들을 하나씩 자기 회사로 끌어들이는 비열한 짓도 서슴없이 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아버지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자금난을 겪으며 어려워지어 갔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후배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경수야,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한다. 한 번만 살려줘. 예전에 네가 사업 실패하고 폐인이 되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도와줬잖아. 그러니 이번에는 네가 나를 도와줘. 제발 부탁한다. 아버지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서 후배에게 애원을 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형님,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런지 아시겠죠? 형님 사정은 딱하지만 이 바닥에서 경쟁자를 밟을 때는 철저하게 밟는 법이에요. 괜히 섣부른 동정심으로 살려두면 나중에 내가 당하게 되니까요. 그만 가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자식. 그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 더러운 자식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배에게 욕을 해줬고 참담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를 내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집과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때까지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만 있던 엄마도 일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도 일자리를 찾아 수소문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거래처 사장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를 소개해줘서 아버지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던 아버지는 졸지에 말단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자 서글픈 생각이 들었지만 과거는 모두 잊고 앞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와 혜주의 사이는 깨지고 말았어요. 저는 혜주를 불러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네 아빠는 참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동업자의 등에 칼을 꽂는 비열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리나 양심도 없는 사람이 바로 네 아빠야. 제 말을 들은 혜주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웃기지마. 내 아빠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아빠가 바보 같은 거야. 사업을 하는데 의리가 어딨어. 뭐든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야. 바보처럼 넋놓고 있었으니 자기 손에 들어있던 떡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거야. 네 아빠처럼. 세상 멍청하게 살면 당하는 법이라고. 알겠어? 뭐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저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것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혜주의 머리채를 잡고 역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혜주도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대들었어요. 그날 혜주와 저는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저는 혜주에게 절교를 선언했어요. 우린 이제 친구 아니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말자. 혜주도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도 그러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이어져 오던 혜주와 저의 사이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혜주와 제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서로 섞지 않자 친구들은 다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냈어요. 야, 내가 들었는데 혜주랑 미정이 사이가 틀어진 게 미정이한테 다른 동성애의 친구가 생겨서 그렇다고 해. 정말? 동성애를 하는 애들도 질투를 하는 모양이구나. 저는 이제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퍼뜨리든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혜주와 저는 서로 얼굴 마주칠 일이 없어졌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만 하는 고단한 생활을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7년 만에 혜주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거래처들을 관리하는 영업팀의 발령이 났고 영업팀장은 저를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해주면서 제게 업무를 가르쳐줄 직송 상사를 배정해 주었는데 그녀가 바로 혜주였어요. 정혜주 대리,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될 신입사원이니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지도해줘요. 저는 혜주를 다시 만나자 저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굳어져 버렸어요. 혜주도 흠칫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눈이 커졌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반가워요. 우리 잘해봐요. 혜주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혜주의 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주는 제게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둘만 남게 되자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하자는 말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회사 안에서 나는 네 직속 상사니까 깍듯하게 존대를 해줘.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우리가 친구 사이였다는 거 비밀로 해줬으면 해. 공과 사를 구분하자는 혜주의 주장은 맞는 말이어서 저는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 혜주에게 존댓말을 했어요. 그리고 혜주와 제가 알던 사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익히고 나자 혜주는 여러 가지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라서 저는 퇴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혜주가 저를 부르더니 뜻밖의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 중요한 거래처 땡땡물산에서 일요일에 미팅을 하자고 하네. 나도 웬만하면 휴일에 업무적인 약속은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어. 혜주는 일요일에 제게 거래처와 미팅에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선약이 있다고 말했지만 혜주는 직장인이 업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업무평가에 상사의 지시에 자주 대든다고 써도 되는 거지? 뭐? 아니야, 약속 취소하고 나갈게.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각 직원의 근무평가를 했는데 저 같은 1년차 미만의 직원에게 직속 상사의 의견은 평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그러니 저는 싫은 내색도 못하고 혜주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거래처와 미팅에 나간 저는 혜주가 저를 일부러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래처 직원은 완전히 똥을 씹은 듯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아니, 직장인이 일요일에는 쉬어야지.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하청업체로 의리라고는 하지만 갑질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거래처 직원의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직원은 혜주가 담당자인 제가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서 미팅 약속을 일방적으로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러 나온 직원은 미팅을 하는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거래처 직원은 제가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혜주가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혜주는 휴일이라서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생산 공장에 급하게 일이 생겼으니 당장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어요. 저는 혜주의 말만 믿고 대전에 있는 공장으로 급히 차를 몰고 갔는데 정작 공장에 가보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허탈해져서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혜주가 저를 괴롭히려고 장난을 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혜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만에 하나 혜주가 말한 대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무시해버린다면 저는 회사에서 당장 쫓겨날 게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혜주는 대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저를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저를 폭발하게 만든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업팀 소속이라서 효율적인 영업 전략에 대한 남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했죠. 영업팀 직원들은 모두가 경쟁자가 되어서 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공모에는 아주 많은 상금과 여러가지 혜택이 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500만원이란 상금은 직원들이 노려볼 만한 액수였죠. 저도 한 달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거래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대형마트에 직접 나가서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모니터도 하면서 영업과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어요. 공모전 마감 전 일주일 동안은 자진해서 야근을 하면서 제 생각을 담은 제안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감 하루 전에 겨우 제안서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안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안서만 기획팀에 제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으로 와서 샤워도 대충 하고 바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구보다 일찍 희망에 부풀어서 출근하고 컴퓨터를 켰는데 전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지난 밤까지 멀쩡하던 컴퓨터가 초기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어젯밤까지 멀쩡하게 작업을 한 컴퓨터가 초기화되다니 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안서가 떠오르자 저는 급히 컴퓨터를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있던 모든 자료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었죠. 어제 제안서를 만들고 너무 피곤해서 백업을 해두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제 컴퓨터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백업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죠. 저는 출근하는 직원들마다 붙들고 제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제 컴퓨터를 손을 댔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공모전에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 초기화된 제 컴퓨터를 누가 건드렸는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면서 저는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영업팀에서는 해주가 낸 아이디어가 당선이 되어서 그녀가 5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팀의 직원들은 모두 해주를 축하해 주었고 그날 부서 회식도 했어요. 사내 홈페이지에 해주가 낸 영업 제안서가 실렸어요. 저도 참고하려고 제안서를 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만든 제안서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주 인연이 하다하다 이제는 내가 만든 제안서까지 도둑질을 해가다니 전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보안팀으로 갔습니다. 미정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평소에 안면이 있던 보안팀 직원이 인사를 하자 영업팀 사무실을 비추는 CCTV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보안팀 직원은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무실 CCTV는 외부인의 침입이나 도난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서 녹화해 두는 것이지 사적인 목적으로 직원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적으로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제 아이디어를 회사 안에서 도둑질 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보안팀 직원은 고민을 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 살짝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저는 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안팀으로 갔고 혼자 있던 직원은 제게 그날 밤의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해주였어요. 제가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주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제 컴퓨터에서 뭔가를 찾아서 프린트를 했어요. 바로 제가 만든 제안서였죠. 프린트를 마친 해주는 망설임도 없이 제 컴퓨터를 포맷해버렸습니다. CCTV 화면에 초기화가 진행되는 컴퓨터 모니터가 보였어요. 이런 미친년이. 저는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갑질을 해도 꾹 참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요청해서 CCTV 화면을 증거자료로 인사팀에 보냈고 부당한 행위를 한 해주에 대한 징계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다음날 제가 출근하자 해주는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전 속으로 그래, 지금 마음껏 웃어라. 곧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다녀야 할 거다, 이 도둑년아 라고 했어요.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해주를 불렀어요. 한참 후에 자리로 돌아온 해주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죠. 제가 일을 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해주가 제 뒤에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 나 좀 보자. 해주는 저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친구를 일러 바치니 기분이 좋니? 인사팀에서 내가 곧 해고될 거라고 해. 다 니년 때문이야. 니가 책임져. 해주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인사팀에서는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친 해주의 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해주는 자기가 회사에서 잘리는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마. 내 제안서를 훔친 건 바로 너야. 넌 도둑질을 한 거란 말이야. 도둑질을 당했으니 범인을 찾아서 신고했고 네가 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 친구를 팔아넘기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평생 네 년을 저주할 거란 말이야. 해주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이젠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해주의 뺨을 여러 번 후려 갈겼습니다. 그동안 네 년이 괴롭혀도 참아왔는데 이제 못 참아. 그거 당한 거 오늘 전부 돌려줄게. 해주와 저는 서로 욕을 하면서 옷과 머리채를 잡아뜯으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커피잔을 들고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온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저와 혜주는 떨어졌어요. 다음날 바로 혜주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짐을 챙겨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혜주년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년에 대한 기억을 제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후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한 뒤에 정말 지긋지긋한 악연인 혜주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에게는 자주 연락하는 여사친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녀가 대학 동기이고 말 그대로 친구라고 했어요. 저와 데이트를 하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 나 지금 애인이랑 같이 밥 먹고 있어. 근데 넌 사귄 남자도 없냐? 맨날 애인이 있는 나한테 연락하고 말이야. 그래,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자. 남편이 데이트를 하는 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둘의 관계는 확실히 이성 친구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여사친인 그녀를 제게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굳이 남편의 이성 친구까지 알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녀를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도 알고 지내면 괜찮을 것 같아. 남자인 나하고도 잘 통하는데 같은 여자인 당신하고는 더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만 만나봐. 저는 남편이 하도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득 아직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여사친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정혜주야. 그 이름을 남편 입을 통해서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분명히 동명이인일 거야. 저는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면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온 그녀는 바로 제가 알고 있는 혜주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혜주는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네. 결혼하더니 너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 혜주는 여유있게 웃으면서 태연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혜주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 혜주는 남자들하고도 잘 통하지만 여자하고도 잘 지내니까 말이야. 남편은 혜주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혜주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혜주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여자보다는 남자친구가 많았다고 했어요. 혜주의 성격이 직설적이고 화통한 건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혜주는 술도 잘 마셔서 여자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대는 것보다는 남자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하는 걸 즐겼다고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혜주는 술을 마시면서 제가 버젓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다정한 연인처럼 러브샷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혜주는 남편의 어깨에 거의 안기듯이 기대서 히히덕거렸어요. 제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남편에게 눈치를 줘도 남편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뭐 어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친구 사이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로 껴안고 뭐 하자는 거야? 잘하면 키스라도 할 것 같아. 당신 질투하는 거야? 남편은 제가 혜주에게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혜주는 저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남편과 진한 스킨십을 제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혜주는 남편에게 안주를 먹여주기도 하면서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때 제게 보여지는 혜주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아 봤지? 네 남편은 너보다 나를 훨씬 더 좋아해. 샘나지 않아? 저는 빤히 보는 혜주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고 끝까지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주와 남편은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고 결국 술이 취한 남편이 먼저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자 혜주는 진심을 말했어요. 너는 결혼하고 사는 게 아주 좋아 보인다. 네 덕분에 회사에서 잘린 뒤로 나는 인생이 꼬이기만 했는데 너는 아주 잘 살고 있네. 혜주는 넋두리처럼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은 제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혜주는 제가 임사팀에 징계를 요청해서 잘린 다음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불행하게도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다고 해요. 혜주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에 대한 사랑을 제어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했어요. 둘의 관계가 깊어지자 그 남자는 아내와 곧 이혼할 거라고 말했고 혜주는 그를 믿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남자의 아내와 장모가 혜주의 집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혜주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하면서 몰아세웠다고 했어요. 이런 가랭이를 찢어 죽이려 같으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올려서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 너 같은 년은 맞아 죽어도 싸. 혜주는 성남 황소처럼 덤비는 동거남의 아내와 친정 엄마에게 엄청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혜주는 그 남자가 이혼을 하고 자기에게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 수모를 견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동거남의 아내는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고, 동거남은 혜주를 버리고 본처에게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모욕만 당하고 버려진 혜주는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힘들 때마다 의지하던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둘은 친하게 지냈지만 혜주가 동거남에게 버림받은 뒤로 더 자주 만났고, 남편은 혜주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네 남편과 내가 자주 어울리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 난 불륜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몸으로 깨달았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 혜주의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혜주를 만난다고 하면 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혜주의 아버지 때문에 제 집안이 망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지방에 새로 설립되는 지사에 파견을 나갈 직원으로 제가 발령이 났던 겁니다. 저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올 때마다 혜주가 남편과 같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혜주를 믿었기에 혜주가 저희 집에 오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혜주가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와서 남편과 같이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남편과 같이 자고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안방 침대에서 발견되는 혜주의 머리카락과 욕실 수납장 안에 들어있는 여성용품들은 혜주가 자주 저희 집에 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혜주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혜주가 여기서 몇 번 자고 간 건 사실이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새벽에 택시를 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자고 아침에 가라고 내가 붙잡았어. 그렇지만 하늘을 맹세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혜주는 안방에서 잤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 그래, 알았어. 아무 일 없었으면 됐어.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잖아. 당신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소리를 지른 거야. 분명하게 말하지만 혜주와 나는 세상에서 단 둘만 남는다고 해도 관계를 하지 않고 지낼 사이야. 나는 혜주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 그냥 편한 친구일 뿐이야. 제가 혜주와 자신의 사이를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필요 이상으로 흥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듣고 저는 둘의 사이를 오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혜주 결혼했어. 결혼식은 생략하고 그냥 조용하게 집안끼리 인사만 하고 끝낸 것 같아. 전 이제 둘의 관계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혜주가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다가 자기 가정이 깨지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혜주와 남편이 제게 한 말은 거짓이었고 그들은 불륜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특별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팀은 분기마다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은 포상휴가를 주고 있었는데 제가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와인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연 저는 봐선 안 되는 참담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혜주가 알몸으로 안방의 침대에 뒤엉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평일이라서 제가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보, 갑자기 웬일이야? 남편은 놀라서 허둥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혜주는 이불로 몸을 가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뭐? 혜주는 여자로 안 보인다고? 언제부터 둘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해왔어? 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내가 바보처럼 여겨졌지? 이 나쁜 자식아.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오늘이 처음이야. 정말이야. 어쩌다 보니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혜주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달래주다 보니 그만, 잘못했어. 여보, 제발 용서해줘. 듣기 싫으니까 닥쳐. 이제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이 더러운 자식아. 저는 베개를 집어들고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안방의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이며 물건들을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저항도 못하고 제가 휘두르는 폭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저는 분해서 씩씩거리면서 거실로 나가자 소파에 속옷만 입은 혜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주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각오한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내가 죽이고 싶도록 밉지? 혜주는 차분하게 제게 말을 했어요. 잘 알고 있네. 그걸 아는 년이 이런 짓을 저질러? 너 일부러 내 남편이랑 놀아놨던 거지? 내가 잘 사는 거 보니 셈이 나서 남편과 나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이런 추잡한 짓을 한 거지? 제가 소리를 지르자 혜주는 의외로 조용하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너한테 뭘 더 숨기겠니? 나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 그것도 아빠보다 3살이나 많은 남자란 말이야. 혜주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혜주가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던 건 모두 그녀의 아버지가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몇 년간은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란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혜주의 아버지는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나 거래처 사장들에게 믿음이나 신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혜주의 아버지는 제 아버지에게 했듯이 다른 사장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거나 뒤통수를 쳐서 이익을 챙겼던 거죠. 그러니 점점 그에 대한 거래처의 신용은 떨어져 갔고 나중에는 거래처가 모두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거래처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은 예전에 제 아버지를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소개시켜준 분이셨어요. 그 사장은 혜주의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 사장 딸하고 결혼만 하게 해준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혜주의 아버지는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은 자기 아들과 혜주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과 혜주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혜주 아버지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그가 자기 딸을 탐낸다는 게 너무 어이없었다고 해요. 그 사장은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업적인 관계로 몇 번 만날 때 우연히 혜주를 본 사장은 혜주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급해진 혜주 아버지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혜주를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혜주야, 애비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 사장하고 결혼해라. 나이가 좀 많을 뿐이지 돈이 아주 많아. 그 사장이 죽으면 그 돈 다 전부 네 것이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시집 가거라. 아빠,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나도 그 사장에 대해서 잘 알아. 그 사장 큰딸이 나보다 2살이나 많아. 좋아, 내가 결혼한다고 쳐. 그런데 나보다 나이 많은 자식들하고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냐고. 나 싫어. 혜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혜주가 그 사장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계속된 설득에 혜주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 아버지를 이용했던 그는 이제 자기 딸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이든 사장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듯이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었죠. 혜주보다 나이가 많은 딸과 아들은 사사건건 혜주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년이, 너 우리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한 거 맞지?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집어치워. 나하고 내 동생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허튼 수작 부렸다가는 당장 죽여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사장의 큰딸은 수시로 욕을 하면서 혜주에게 폭력까지 휘둘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 신세가 너무 기가 막힌 혜주가 속 시원하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혜주의 사정은 이해되었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이어지는 그녀와의 저의 악연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혜주가 결혼한 그 사장과도 친분이 있어서 혜주의 불륜을 모른 척하고 넘길 순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얼마 뒤에 혜주는 이혼을 당했고 혜주 아버지의 사업도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혜주를 쫓아낸 사장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해오던 자금 지원을 중단해버린 거죠. 거기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한 혜주와 그의 아버지는 알거지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돌싱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인생에서 결혼을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